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기림의 간도 기행입니다. 김기림은 1930년 4월 조선일보 사회부에 기자로 입사한 후에 학여면에 주로 시를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수필을 많이 썼는데요. 신문의 사건 취재 후기나 여행 경험을 기행문 형식으로 연재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김기림이 1930년 5월 간도 대사변이 일어났을 때 사회부 기자로서 용정에 파견되었을 때의 글입니다. 김기림은 1930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간도 기행이란 제목의 글을 조선일보에 연재했습니다. 간도 기행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간도에 이주한 조선 민족의 타향에서 겪는 삶의 실상과 여행에서 얻은 체험을 기행 수필로 남긴 글입니다. 이 책은 신문 기사로서의 성격도 강하지만 김기림 특유의 정조와 감상적 문체가 돋보이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행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 기행 김기림 지음 제1장 간도 대사변 돌발이라는 한 통의 전보는 조선과 각 신문지의 기자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격렬한 음향이었다. 경성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곧장으로나 천리 동란의 외국 도시인 용정을 향하여 우리들은 가슴 한쪽에 일종의 초조와 공포를 느꼈다. 혹은 종류의 직업적 흥미에 끌려 40여 시간이라는 지리한 시간을 차 속에서 보내면서도 오히려 기차가 너무나 완만한 것을 한탄하였다. 일찍부터 어린 가슴을 졸이게 하던 동경의 도시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차창밖에 전개되는 동해 연안 일대의 절경에 쾌재를 속발하기도 하였다. 수평선의 저쪽까지 우리들의 시야를 가득히 채우며 드높게 퍼져 있는 동해의 푸른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흐느끼는 일망무지한 신벽의 동해수. 변화무쌍한 해안선의 기암 절벽에 영원의 탄식처럼 애달게 몸부림치는 눈꽃같이 부서지는 물결을 차며 여우를 떠나는 사공의 한쪽 배는 바닷가에 흔들리는 한 가닥 미풍에 밀리며 구슬픈 뱃노래를 싣고 수평선으로 향하여 흘러간다. 철로는 동해의 한 부분 청진항에서 꺾여서 서북편으로 방향을 바꾼다. 열차는 숨차게 헐떡이며 차츰 동해수를 등지고 산골짜기 벽지를 뚫고 기어오른다. 바다의
청숙한 경계도 흥미가 있으며 열차 행렬의 철차를 허리 굽어 맞아주는 회령까지의 산천은 바야흐로 실록이 무르노가 무진장의 자연의 은혜로서 우리를 축복한다. 그 위에 우리는 바다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종의 숭고한 위압에 눌리는 우리들의 너무나 적은 가슴을 발견하였다. 함경선 열차의 포근한 쿠션을 애석하게 버리고 회령에서부터는 협외한 국경 경편차에 몸을 실었다. 이 선의 차에는 1등과 2등 객차뿐이고 3등 차는 없었다. 그 덕분에 우리들은 분수에도 없는 1등 차의 귀객일 수 있음을 행복스럽게 생각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못 넘어 삼키기에 고심하였다. 그러나 이 차의 1등은 경의, 경부, 함경, 각선의 1등 객차에서 우리들이 얻어보는 여송연을 반쯤 입에 깨물고 18금태 안경을 코 위에 높이건 배짱이 불쑥한 부르주아는 아니었다. 차장이 도시락 장사 국경 경비선을 왕래하는 피스톨을 찬 순사 따위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 속의 한 사람이 되었다. 회령에서부터 이북은 선로가 늘 두만강을 끼고 달린다. 이곳에서부터 산천은 새로운 흥취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였다. 두만강을 에워싸고 양기슬게 하늘을 가릴 듯이 드높게 솟아있는 천엄의 고산 줄령이 들이우는 농후한 음영을 담고 유유히 흐르는 검푸른 강물은 무엇을 낯선 고려의 자손에 이야기하려고 하면서도 그만 무거운 침묵 속에 영원 하천의 바닥을 10년을 일일같이 미끄러지는데 두만강이여, 나는 너를 나의 북방의 연인이라 부를까? 모두 고요한 죽음과 같은 분위기다. 말할 수 없는 우울. 이것이 일찍이 우리들의 시인 파인이 읊조리던 국경 정조인가? 우리의 귀에는 누더기보 꾸러미를 둘러매고 남부여대하여 이 강을 건너는 유랑민들의 어지러운 호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회령에서 차를 탄 지 약 4시간 후에 우리들은 두만강을 바로 건넌 강안의 첫 역인 계산둔이라는 곳에서 일본 제국에 속한 열차하고도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이곳부터는 적어도 명의상으로 많은 철도도 주민도 행객도 그리고 그들의 자유도 모두 중화민국의 법률에 제한되며 그 자주권의 범위에 속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일찍이 이목에 경험치 못한 새로운 음향과 정경에 타격을 받고야 만다. 지극히 평민적이고 아주 주책이 없는 중국 경관, 우리들의 고막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것은 어지러운 중어의 난조의 교착이다. 그리고 아직도 봉건적 영웅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마땅히 천도, 철도의 차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30분의 1m 남짓한 폭의 금태두른 모자를 35도의 급각다로
기울어져 쓸 수 있다. 이곳 차장의 의상과 위엄은 참으로 서리와 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대륙의 말할 수 없는 심오한 정조에 쇼크를 받으니 우리는 청춘의 예민한 신경을 흔들어 놓던 달콤한 유혹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국경의 하늘을 무겁게 내리 누르는 시커먼 구름상조차 말할 수 없는 우울함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넣는다. 강면을 스쳐오는 찬바람 사이에는 콩알 같은 빗방울조차 섞여서 얼굴의 피부 위에 따끔한 촉감을 남긴다. 영하 30여 도의 혹한에 남은 도끼는 5월 단오인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나는 삽으로 비어 상자 같은 천도철도의 1등 객차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서울을 떠나 일천리 바뀐 북극의 아득한 들가에서 떨고 있는 외로운 나그네의 몸인 자신을 느끼고 일종의 센티멘탈한 애수 속에 잠기고 말았다. 차는 다시 강안을 등지고 대륙의 심장으로 향하여 출발한다. 1등 객차를 점령하는 얼굴은 여전히 중국 순경과 금태두른 모자 아래서 눈살을 좌우로 굴리며 100%의 위험을 산포하는 차장, 그리고 중국 음식 장사이다. 이곳 순경의 신경은 극단으로 이완하였다. 저 무리들은 대체 차내의 경계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그보다도 1등 객차에 무임으로 왕래하며 수과 씨를 깨 먹기 위하여 다니는 것인지, 나는 그 구별을 완전히 캐지 못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 그들과 내가 탄 차는 바로 공포와 동란 도시의 중심으로 돌진하는데, 무사기 그것 같으면 멍한 두 눈을 반짝이며 무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는 그들은 이번의 대사변이 마치 그들의 경비의 권해에 속한 듯이 무관심하다. 나는 금태두른 차장을 얼마 있지 않아 같은 우리 형제의 한 사람인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천도철도의 차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는 자동이라는 곳을 지날 때 철교에 군데군데 새 침목을 간 것을 가리키며 이것도 이번에 공산당이 불 지른 것이라고 알려준다. 조금 지나서 바로 눈 아래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큰 건물의 탄 흔적이 스산하게 굽어 보인다. 이것도 역시 이번 사변에 희생이 된 호천가의 보통학교라고 한다. 이곳에서부터는 도시 높은 산 볼 수가 없다. 멀리 지평선으로 향하여 금실거리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낮은 산은 모두 노랗게 개간하였으며 군데군데 낮은 관목으로 덮인 데가 있을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도 이 부근 일대의 지대는 한 나름씩 되는 윤엽수가 삼서듯 하였으며 야수의 때와 흉포한 호적 무리에 활무돼 있던 것을 조선의 이주민 손으로 이만큼 개척한 것이라고 한다. 제3장. 듣고 보니 연선 일대의 옥야천리에는
가엾은 우리 농민의 피와 땀이 얼마나 심어 있을까. 그리고도 오늘날에도 그들의 생활은 중국 지주의 모질고 사나운 착취와 압박 아래서 일조의 광명도 발견치 못하고 생명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참담한 지옥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차는 어느덧 산 허리에 역침에 긴 숨을 내쉬고 멈춰섰다. 눈 아래 골짜기에는 약 100호 남짓한 우리 이주민의 지붕이 아름답게 구름 사이를 새어 흐르는 날카로운 광선을 반사하며 누워있다. 동내의 남쪽 언덕 위에는 수백을 해일 우리 농민 남녀가 곱게 단장을 하고 추천을 한복판에 바라보며 둘러서 있다. 풍상 많은 이역의 초토에서도 고국에서 지내던 즐거운 단어놀이의 옛 기억을 망각할 수 없어 아마 이날이 단오라고 추천대회를 연 것인가 보다. 나는 금방 뛰어내려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껴안아주고 싶은 어떠한 본능적 충동을 느꼈다. 이곳을 물으니 회경가라고 한다. 오 회경계의 형제의 머리 위에 언제나 여명의 아름다운 햇볕이 고요히 축복할 것인가. 한 고려인의 흉곽을 채우는 1만 감회를 무시하고 만주의 차는 다시 북으로 기어간다. 이곳 객차에는 변소가 없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대소변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차에서 뛰어내려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는 다시 쫓아와서 차에 뛰어오를 수 있는 까닭이라고 한다. 지극히 간편하다. 설비의 필요도 없고 냄새도 없애고 연선의 전토에 비료도 공급하고 참말 북만주가 아니면 차마 볼 수 없는 대륙식이다. 이렇도록 이곳 차는 이곳에 늘어진 산천과 같이 늘어진 것이다. 나는 서울에서 때때로 필요를 느낀 비승과 비강을 연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연습하였다. 이러한 인상들이 이윽고 나의 마음에 대륙이라는 알 수 없는 신비를 명감하고야 만다. 나는 어느 사이에 차츰차츰 확대되어가는 사권의 번임과 팽창하는 흉폭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륙의 기분은 어느 틈에 그 품속에 뛰어든 한 개의 미미한 생물을 그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대담하게 만들어준 것을 나 자신에서 발견하였다. 그것은 아무런 급격한 변천에도 그렇게 신속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타성적인 마음이다. 이렇기 때문이야말로 북만주의 천지에는 중세기의 전사 로맨스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번 사변과 같은 큰 일도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모양이다. 우리들이 북간도라고 부르는 동만주 지방은 세 개의 실질 창고를 가지고 있다. 용정 평야와 국자가 평야와 두도구 평야가 그것이다. 이런 세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야말로 매년 500만 석 이상씩 일본에 마이너스를 당하고 부족되는 조선과의
500만 중농 이하의 무산 농민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대한 창고인 것이다. 나는 차창 밖에 전개되는 녹색의 기름이 흐르는 용정평야를 탐욕하여 바라본다. 그 위에 질서와 생장 자유의 토대에 세워질 새로운 내일의 간편하고 편리함을 그려보면서, 그리고 여기야말로 우리들의 소생의 기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희망과 환상 속에 완전히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시절 안 차장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용종에 다 왔어요. 애교에 넘치는 미소를 섞어 이렇게 일러주는 그의 시선을 따라 왼편 차장을 바라보니 광야의 한 모퉁이에 검게 되색한 벽돌 사이 뾰족뾰족 보인다. 제4장. 그는 다시 오른편 차창을 밀고 멀리 물결치는 낮은 언덕 위에 우뚝 주저넘게 솟아있는 산 하나를 가리키며 모아산이라고 일러준다. 모아산. 나의 가슴은 쓰러진 리듬에 떨리는 급격한 경련을 느꼈다. 일찍이 내가 얻어들은 그 산에 속한 애달픈 이야기를 나의 기억은 회상한 것이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옛날로 돌아간다. 동아일보사의 한 특파원으로 이곳에 들어온 추송 장덕준 선생은 그 어느 날 새벽 돌연히 그가 유숙하고 있던 모 목사의 집을 나와서 표연히 말 위에 앉았다. 선생은 모 목사의 간곡한 만류를 고사하고 비장한 결심을 말하는 가벼운 미소를 남기고 홀홀히 말을 달려 당지로 종군하였다. 그는 4-5명의 어떠한 군인과 함께 바로 모아산을 넘어갔다. 그리하여 그 산 허리에서 말에서 내리는 선생을 본 사람까지는 있다고 한다. 다음 순간에 전지를 쏴가는 탄환이 어렵게 동만주의 천지를 채울 때 그 속에는 확실히 선생을 겨누고 방사한 일발의 탄환이 섞여 있었으리라고 한다. 이리하여 추송 선생은 북방에 갔던 기러기가 벌써 10번을 거듭하여 강남으로 돌아오건만 연연히 내리고 가쁜 눈과 모래만 그가 밟고 간 이러한 광야의 위에 겹겹이 쌓이고 쌓였다. 떠나간 이 길을 2번 밟고 돌아오는 그의 발자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슴만 부질없이 타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영원히 침묵을 지키는 모아산은 생각 무겁고 고이고 그 발을 씻는 해관 강한 많은 물결만 굽어보고 있다. 코를 찌르는 아편 냄새 섞인 강렬한 악취와 끊임없는 격통에 시달린 신경과 온몸에 남은 시들시들한 피로에 스스로 분개하면서 나는 천도 철도의 빈약한 객차를 아낌없이 차버리고 우울, 그것과 같은 어둠침침한 용정역의 출구를 찾아 늘어선 사람들 속에 섞였다. 나는 문 어구에서 역부를 붙잡고 뭐라고
모를 말을 중얼거리는 음험한 사나이를 발견하였다. 그의 첨예한 눈동자는 시름없이 회색 안경을 넘어서 구르고 있다. 그 위에 나는 나의 얼굴과 몸 위에 어물거리는 그의 유쾌하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 나는 그 눈이 방사하는 그야말로 만국 공통적 특색과 그래서 어떠한 부류의 인종에 속하였다는 것을 직각하였다. 그리고 곧 일찍이 이곳에 와 있던 모 군에게서 이들은 중국 경관에게 대한 최상의 전술을 기억하고 있는 나는 한 개의 온순한 경례를 그에게 선물하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제5장. 과연 그의 얼굴의 엄숙은 파안일소. 어디로 한번 보고 내가 그에게 준 경례보다도 더 온후한 경례를 그 위에 호위에 걸쳐 미소를 더하여 돌려보내고는 무난히 통과시켜 주었다. 나는 맨소레단보다도 더 효력이 신속한 이 전술의 가능성과 안전성에 놀라는 동시에 이렇게 경례에 줄인 중국 경관 측에 차라리 동정할 생각이 난다. 이제 앞으로 용정의 발을 들여놓을 여행자에게 주의하노니 제군이 만약에 여관 같은 데서 찾아온 중국 경관을 만날 때는 넋이 없이 일어나서 경례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경례는 어지간한 불찰은 씻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지 않고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모르는 척하다가는 즉시 그들의 세례를 받고야 말 뿐이다. 한번 그와 동행하여 그들의 상포국에 불려만 가면 문특세 약간원을 바치고야 돌아올 것이다. 거기는 삼민주의의 헌법상으로 암흑과 서장의 일반한 명령이 더 위험과 실행성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어에 미숙하고 중국이 생소한 사람은 이런 최상의 방어선인 경례라는 전술을 미리 습득할 것이다. 역 입구를 겨우 벗어나서 넓고 상쾌한 대기를 한숨에 가슴 하나 들이키고 나니 다소간 심신에 돌아오는 원기를 가다듬어서 우리 지국을 찾아가려고 하는 순간 나는 수모를 너저분한 방울찬 마차들의 포위 속에 마차부의 총 정치 공격을 받았다. 나는 그들의 틈을 겨우 비비고 역전 한 길에 나섰다. 그러나 초면 강산인 이곳이라 우리 지국이 어디가 붙은 것은 고사하고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겠다. 부득이 절개를 굽혀서 지나가는 남루한 마차 하나를 붙잡아 탔다. 어딘지는 몰라도 지나 노라니 수천 군중이 모여서 무슨 놀이를 하느라고 야단이다. 이후에 알아보니 시민이 그라운드에서 축구대회가 있던 것이라고 한다. 나는 내 자신이 이곳에 뛰어든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6장. 대체 어쩐 일이오? 그래, 폭탄이 바로 용정 중앙에서 터지고 발전소를 깨었느니 어쨌느니 하더니
거짓말이요? 나는 용정 시민의 이러한 만연하고 쾌활한 놀이를 볼 때 아무래도 무슨 여우에게 속여서 부질없이 뛰어든 것 같아서 마부에게 물었다. 네, 그러했지요. 전기도 간밤부터 쓰지만 이전보다 아주 미약해요. 본래 기계는 모두 부서지고 낡은 기계를 임시 걸어 놓았답니다. 그래, 폭탄도 방어한 것도? 나는 한꺼번에 물었다. 그러면요? 마차부는 한눈을 파는 말에게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씩 하고 채찍 하나를 울리면서 어떤 십자기를 북으로 구부러지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웬일이요? 거기서 저렇게 모인 것을 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네, 용정 사람은 아주 그까짓 일에는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러나 경계는 아주 심하죠. 밤 8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시죠. 이때만 되면 거리에서 행인의 자취가 없어요. 지나다니다가는 모퉁이마다 파수를 보고 있는 중국 군인이 칼을 꽂은 총끝을 가슴에 대고 쉬어 하고 소리 지른답니다. 저는 그래 지르기도 하나? 쏘지요. 나는 수상한 마차부에게 무수히 위협을 받고 가슴을 눌러보았더니 가엾이 뇌곽 밑에서 심장이 투덕거린다. 그 위에 이 마차부는 우리 지국을 잘 몰라서 자꾸 헤매고만 있다. 밖을 내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모퉁이마다 총을 거꾸로 든 회색 복장을 한 중국 군인이 우두커니 서 있다. 대지의 위에는 쓸쓸한 어둠의 나래까지 고요히 내리 덮이려 끝없는 광야의 위에 뜬 드높은 황혼의 은회색 하늘에는 외로운 벌 하나가 어느새 눈을 뜨고 깜빡거리며 오슬오슬 떨고 있다. 나는 9시로 향하여 쫓고 있는 시계의 초침을 원망스럽게 내려다보며 지금 당장 나의 가슴 앞에 날이 시퍼런 칼날 하나가 샤 하는 중국 군인의 지치벅 고함 소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리에 붙은 엉덩이가 점점 뾰족해진다. 9시가 거진 가까울 때에야 우리의 마차는 5층 대통을 북으로 가서 어떤 좁은 뒷골목에 멈춰 섰다. 지국장에 로이드 안경이 나타났다. 선생의 주선으로 거기서 멀지 않은 용운여관이라는 객주에 찬땀에 식은 행장을 풀어놓았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 공포와 용서 없는 모험적 활동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용정의 제2일의 아침해를 향하여 그 전날 나와 전우로 하여 이곳에 들어오신 우리의 박형과 나는 북만주의 첫날 밤을 무수히 어지러운 꿈에게 학대받고 아직도 피곤이 채 풀리지 않은 텁텁한 눈을 떴다. 머리맡에 놓인 민성보, 간도일보, 간도신보는 놀라운 공산당의 음모에 관한 기사로서 제1면에 전 지면이 파묻혔다. 제일 먼저 철도를 파괴하고 전선을 절단하고
용정 시가의 발전소를 파괴하여 전 시가를 어두운 바닷속으로 화한 후 수개의 미국제 귀갑식 폭탄으로서 전멸시키고 동만주 일대에 신경계통과 같이 산포되어 있는 민회와 보조소당, 보통학교, 지교를 박멸하려고 한 전례 없는 조직적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코뮤니즘에 의하면 민회는 모모 제국주의의 만주에서의 유력한 흡반이며 보조소당은 종교와 모습이 같으므로 생장하려는 어린 세대에게서 발랄한 생명의 화염을 거세하는 아편과 같은 마취제며 방화기라고 한다. 우리들이 간도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을 빼지 않은 귀갑식 폭탄 소리만 크고 동척의 두꺼운 유리창 17개를 깰 뿐으로 실패를 깨달은 그들은 신선한 난총 소리만 어지럽게 깊은 밤 대공에 남기고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만 뒤였다.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가경할 음모의 폭발이 사막의 폭풍과 같이 지나간 뒤에 황량한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모퉁이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변의 이동을 모든 순간에 예민하게 섭취하여 초조해하는 우리와 형제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부여된 일에 대한 시간적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윽고 새솜처럼 시들시들해진 몸에 채를 가하여 전신의 신경의 말단까지를 긴장시켜 동란의 용정에 직면하기 위하여 사관 문을 나섰다. 제7장 만주의 시계가 오후 1시를 쳤다. 우리 시간으로는 바로 2시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특파 사명에서 해방되었다. 지국장 K 선생을 들추어가지고 용정시를 서남으로부터 동북으로 쌓아안고 흐르는 해란강가 시원한 바람을 마시러 갔다. 이번 봄 이래의 한발에 씹히고 빨려 양쪽 기슭을 채우고 흘렀다는 강물은 겨우 깊은 하천의 바닥에 밑바닥을 씻고 미끄러질 뿐이다. 양편 언덕에 늘어선 푸른빛 깊은 줄버들의 무거운 그림자가 대륙의 낮게 드리운 하늘에 피를 토하는 붉은 오후의 태양 아래 침침하게 졸고 있다. 이 쓸쓸한 풍경을 더욱 참담하게 하기 위하여 노둑으로 가는 천도 철도에 18세기적인 너무나 18세기적인 검게 탄 목교가 양쪽 언덕을 마티스의 툭한 선과 같이 원시적인 선으로 꿰매고 있다. 이 해란강의 영원한 포옹 안에 불가사의한 존재 용정이 가경할 사변을 밤마다 어두운 별 아래 빚어내며 누워있다. 상류를 멀리 바라보면 고색이 창연한 용문교가 누워있는 그 너머 간도의 내김강 비암의 절경이 우울한 배경을 이루었다. 서북으로 평강령 낮은 마루턱이 끝난 곳에 마제산이 우뚝 용종으로 기울었다.
그 너머 세삼산 높은 봉이 단연히 많은 산을 압도하고 저공을 어루어 만지고 있다. 평강 영남단을 가로막은 일송종 봉우리는 고조를 자랑하던 소나무도 다만 일송정 이름 속에만 살아있다. 이리하여 간도에 남아있던 최후이며 유일한 소나무도 다만 일송정 이름 속에만 살아있다. 우리는 목교 위로 걸어보았다. 강가의 깊은 버들밭 속에 수없는 달콤하고 애처로운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들으면 여기는 용종의 젊은 남녀의 사랑의 아름답고 서러운 속삭임이 버드나무 사이마다 잠겨 있다고 한다. 해란강 푸른 물속에는 한 많은 사랑의 로맨스가 얼마나 잠겨 있는가. K 선생은 강가의 버드나무 하나를 가리키며 그는 그 나무에서만 목을 메어 죽은 여자만 넷이나 안다고 한다. 나는 이 다리 위에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자랑스러운 북방의 여자의 타오르는 정열 속에 최후의 순간을 파묻을 수 있는 행복한 남성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제8장 우리들은 매혹에 가득한 버들밭 속을 걷고 싶은 유혹에 어떤 달콤한 충동을 금치 못하였다. 나무 그루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들이 그들의 연소하는 순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겨놓은 글자들 이해와 함께 잘려서 뚜렷하게 공간에 부조되어 있다. 너무나 이성에 축복받지 못한 새 그림자는 이러한 에로틱한 배경에는 아주 부자연하였다. 우리들은 거리로 나왔다. 어린애와 같이 경의에 가득한 투명한 시선과 모모의 말을 빌면 온당하지 않은 의기에 넘치는 시민들의 얼굴이 위에 떴다가 꺼진다. 이날 대성학교 마당에서 근우지회의 전 용정 추천대회가 있었다. 무려 1000여 명의 군중 속에서 최대 한도로 뽐내는 북방 여자의 용기를 우리는 참관하는 영광을 얻었다. 조선 내지의 신여성 제군. 북방의 여학생은 인조견을 몸에 거는 불명예를 알고 있다. 그래서 제 군중의 붓디부르의 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어떤 박례품, 화장품의 외국명을 모르는 무식을 절대 경멸하지 않으나 차라리 이 종류의 무식에 일종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일찍이 화제 백분으로서 더럽혀 본 일이 없이 자연 그들의 붉은 혈조에 타고 있다. 그들의 두터운 입술은 어떠한 구홍으로서도 물들어지지 않고 그네들의 심장과 같이 붓다. 수수빛 마유주미로 클라라 바울을 모방하지 못하는 그들의 눈썹은 광야의 조망과 같이 우울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쏘는 것 같은 둥근 그들의 검은
눈망울 위에 걸려 있다. 조선 내지의 신여성 제군. 터져오르는 혈압으로 도부의 모든 면이 찢어질 듯이 팽창한 제국의 동성북방의 여학생들은 미끈하고 가는 다리를 갖지 않았다. 기둥과 같이 툭툭하고 튼튼한 다리로 달력이 가득한 광야의 지면을 반발한다. 근의 줄을 튀기는 힘이 있는 그들의 팔뚝에 일종의 불품 행성을 인정하고 낯을 찡그리는 이와는 다른 부류의 한 부류의 분면 유두의 인조견을 두른 여자들을 보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내지 부티부루 부인의 연장이다. 모두 그들은 모모 관청이나 공청에 간접으로 속하여 모모 제국 외무성의 지출에 의하여 사양을 받고 있는 존경스러운 레이디이다. 미래 부단의 소생을 약속하는 북방 여성들의 굳센 걸음이여 끝이 없이 건전하여라. 광야의 어느 곳 일단에 저기압이 출현한 모양이다. 서북으로 달려오는 한 줄기 강한 바람은 음침한 구름장을 휘몰아다가 용정상공을 내리덮는다. 우리들은 축구대회장에서 만난 중외의 홍형까지 함께 되어 영국 대기로 올라갔다. 용종의 낮을 밝히는 태양은 늘 이 산을 넘어 떠온다. 눈 아래 퍼지는 4천여 호의 도시. 이 거리의 주권은 비록 외국 정부에 속하였다. 주민의 8할은 조선 형제이라 일찍이 이 도시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피와 땀을 이름 없이 희생한 것은 물론 조선 형제였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시외 동남쪽의 토송보를 비롯하여 만주 일대의 황야에 유랑하는 때에 그들 조선의 생명을 먹고 자란 이 도시는 늘 새로운 시민을 빨아들이며 한편 낡은 시민을 배설하여 부단히 신진대사의 작용을 영위한다고 한다. 제9장. 언덕 위에 평탄한 넓은 곳 많은 풀이 우거진 그 아래에는 이 도시에 들어왔다가 목숨을 잃은 수없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무덤이 누워있다. 그리고 그들의 속한 인종과 계급과 방면의 다양다종을 표시하는 각종의 묘표와 십자가. 첫 어구에 일찍이 백로 시대의 영사로 왔다가 세상이 바뀌자 실의하고 여기서는 망명 중에 목숨을 잃은 기상학자 두도위코프의 허무와 같이 희고 큰 십자가, 그리고 베비, 알벨군 등등 이들의 망령의 탄식처럼 풀밭을 그치는 바람소리, 그들의 조국을 그리는 한 많은 세레나데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도 같다. 산상의 묘지의 묘표의 면면과 같이 용종이 포용하는 시민의 외연도 그렇게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러고 불투명한 시가의 공간에 부침하는 얼굴들은
날마다 그 얼굴이 아니라고 한다. 나라를 쫓긴 망명자, 탈주자, 파산자, 백개 노인의 영양들, 실업군, 그리고 코뮤니스트, 최후로 밀정. 평범의 수준선상에 돌기한 모든 불온한 인종이 잡거하는 특수지대이다. 시의 동편 마루턱에 멀리 서북의 낮게 드리운 하늘을 바라보며 사하라의 사막을 지키는 스핑크스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근대식의 도색 그리닝으로 물든 대건물. 그것은 틀림없이 일본 총영관이다. 그것은 두꺼운 벽돌 답장과 포대에 포위되어 동만주의 천지를 눈을 흘겨본다. 그 지하실에는 약 0시간은 만족히 사용할 수 있는 다량의 탄약과 기관총을 감추고, 그리고 정예한 80명의 무장 경관대에 의하여 동만주에 있는 일본 제국의 특수 이권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들이 자리를 정한 이 지점은 바로 북위 43도, 경도 129. 이곳을 정점으로 약 1000리를 반경으로 한 북쪽으로 입을 벌인 4분의 1 원주의 지대는 실로 중화민국의 삼민주의적 국민주책과 러시아의 인터내셔널리즘과 모모의 임페리얼리즘이 절충하는 삼각주의다. 늘 다소의 험악한 풍운이 배회하는 이 분화구는 음산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10장 말갈, 발해, 여진의 옛날로부터 근세의 북청사변, 그리고 최근 보그 라니츠나야 부근을 무대로 한 중러의 충돌의 옛일도 기억하는 등, 이렇게 인종적 편견이 항상 이곳에 화를 일으킬 실마리를 끼치고 있다. 이 위에 흑룡강 상류의 우수리 송화광 아무르의 여러 강의 검푸른 물결과 깊은 새밭과 연고탑 수백 리의 빽빽한 자연림과 지평선의 저쪽에 잠기는 붉은 해, 이러한 원시적 자연이 인류의 참담한 투쟁의 피 무대에 도발적 배경을 전시해 놓았다. 이들에는 각각 세 개의 무장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래서 서로 자기야말로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 자신의 정의를 가장 유력하게 보증하기 위하여 그 정의를 견고한 철갑으로 무장하였다. 이 속에서 삼각형의 중심처럼 그 어느 정점에도 열중하지 못하고 서로 배치하고 반발하는 세 개의 세력 사이를 교묘히 빨리 달려 하등 생활에 안정보장도 없는 속을 오히려 그 생존을 유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종족의 꼬꾸라진 시체는 연연히 오츠크로부터 불어오는 부드러운 미풍과 서리 찬 대기를 녹이며 날카롭게 쏘는 봄볕에 두껍게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를 때면 부스러진 얼음 조각 사이마다 이따금 떠내리지 않는 때가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공을 쳐다보는 그들의 입은 마치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극동에 움직이는 심상치 않은 풍운을 머릿속에 그리며 극단으로 물맞이 없는 거리로 다시 내려왔다. 북방의 백성은 한계의 철학을 생활 위에 실현하고 있다. 호주. 끝이 없는 지평선과 그러고 폭풍. 이것들이 북방의 독특한 니체의 말을 빌면 아폴로적인 생활 철학을 발효한 발모들이다. 불이 펄펄 붙는 9%의 알코올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오늘도 내일도 끝이 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머물 곳을 모르는 방랑의 걸음을 오늘은 이들이 내일은 저 들가에 떼어놓으며 그러고 대지가 호흡하는 무서운 폭풍의 질구 속에서 오히려 광야의 전 표면을 채우며 타오르는 생령들의 생명의 화염.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안정한 생활은 다만 허여된 순간순간을 가장 충실한 생의 용광로 속에 배결시키면 그만이다. 긴장된 혼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강렬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의 도시 용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정인물의 충이라는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매우 유쾌하였다. 이윽고 이 동만주 천지에 어떤 큰 진동이 일어난다면 그 진원지는 실로 이 용정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도록 이 도시는 다분의 폭발성과 가연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물맛 없는 밥을 주인의 최상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반 그릇도 먹지 못하였다. 오후 2시 차는 우리를 두만 강가로 다시 실어가기 위하여 지금쯤은 노두구의 차고를 떠났으리라. 우리들도 그 차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용정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남아있는 수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것을 아침부터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 약 1시간은 이곳에서 제일 가는 요리점인 십자로의 용원에 있는 토산의 중화요리를 맛을 칭찬하며 먹기로 하고 그 남은 몇 시간은 이곳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중국 신문 민성보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5층 대통의 직각을 이루고 해란강 기슭으로 뚫린 골목길을 서쪽으로 향하여 그날 오전 10시경 우리 지국장과 박형과 나 세 사람은 걷고 있었다. 이윽고 그 길이 끝난 데서 남쪽으로 꺾어져 반마 정도 못 간 곳에서 오른편 길가에 음울한 회색 벽돌집 검게 그을린 두터운 또아 속에 새 그림자는 빨려 들어갔다. 제11장. 우리는 이 집 문에 붙은 큰 방에서 우리가 간도에 들어온 최상의 인상을 받은 민성보 편집장 주동욱 씨와 굳은 악수를 나누고 둥근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풍미향 그런 중국차를 들이켜면서 극동의 정치적 정세를 토론하는
감격에 가득하고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셀룰로이드 안경 아래 그의 두 눈은 어린아이와 같이 온순한 속에 오히려 참고 견디는 저력과 젊음을 감추고 있다. 이 중국인은 일찍이 국민정부가 주일 대리공사 왕보영 씨의 손으로 일본 외무대신 사데하라 기주로 씨의 대리석 테이블 위에 지나라는 말의 사용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때려 붙인 것과 같이 칸도라는 고유 명사를 송충처럼 싫어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칸도라는 말은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노골적이고 도전적인 도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중국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칸도라는 동양의 알자스 로렌적인 명칭은 부당할 것이고 다만 연변이라 함이 당연하다. 우리는 국민정부의 순회 여러 사람과 이 위대한 주필의 광영스러운 자존심을 상해 울지 않기 위하여 지나와 칸도라는 두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입술이 발음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동신문기자 장연준 군을 만났다. 그 이외에도 이 신문사에는 조선인 기자가 5, 6명이 있다고 한다. 민성보는 실로 최상의 민족적 호의로서 그 일면을 조선문판으로 하여 연변 일대의 조선민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불행히도 세관의 검찰리는 일본 외무성의 명령에 의하여 이 신문지가 조선의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부터 침입할 것을 거절한다고 한다. 이들 조선인 기자에게는 실로 이 집은 안전지대니 그들은 모두 치안유지법이나 1919년 재령 제8호 조문에 걸린 이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 관원은 이 집까지 돌입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들은 한 걸음도 이 집만을 내디디지 못하며 정전의 테니스 코트를 최대의 산책지로 삼으면서 이 집안에서 세계와 각지에서 날아드는 뉴스를 취급하고 있다. 젊은 주필은 조, 중 두 민족의 입장의 공통성을 주로 민족적 순환의 방면에서 도출한다. 그는 언론기관으로 당연히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배경을 스스로 삼민주의라고 표명하였다. 그의 혈관은 모든 모세혈관까지 배, 모 감정으로 가고 있다. 이 감정은 실로 중국의 한 지도분자의 전유가 아니고 전 민족적으로 미만인 감정의 흐름이다. 민성보가 일찍이 그러한 것처럼 여전히 연선 일대 조선인의 생존꽃 옹이를 위하여 부단히 의분의 싸움을 싸워주기를 부탁하였다. 제12장 그는 그것이 언론기관으로서의 민성보에게 부여된 그리고 자각한 사명의 중대한 부분이다 라고 호화호화를 연발하여 그의 호의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최후로 중국의 활동 무대가 항상 소란과 동요와 변천이 무상할 때 거의가 자신이야말로 민중의 진정한 대표자며
리더라고 선언하면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대지주, 대재벌이나 매판 계급이나 그렇지 않으면 광동의 화교를 배경으로 하고 명멸하는 것이고, 민중에게는 군인의 모자의 빛이 변화한 이상에는 아무것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지배자의 약속은 늘 부질없는 선언이다. 중국에 있어 그러했고, 인도에 있어 어빙경에 입은 그 산 표본으로 둘이었다. 우리는 중국의 민중이 의식적으로 고양되어서 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움직이는 때 비로소 그것을 신흥 중국의 참말 여명이리라. 중국의 급진적 인텔리겐치아는 이러한 기운의 촉진제로서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라고 말하였다. 대수롭지 않은 시간은 용원에 있는 토산 요리를 즐길 여유조차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오늘도 일금 10전의 냉명을 급한 템포로 없이 하고 트렁크를 들고 역으로 향하였다. 역에는 우리 지국장, 중외 지국장 조철호씨 등이 나와 주었다. 천강철도는 또한 아편 냄새가 나는 1등차로서 우리를 후대하여 주었다. 맹장과 같이 무역물로 보이는 노경이 긴 백동 사배를 끌고 끊임없이 그 입을 놀리면서 1등차에 올라탄다. 부슬부슬 실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차창에 얼어붙는다. 어두운 철로를 시대착오적 이 기차가 미끄러진다. 며칠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를 끼친 제시의 흰 얼굴이 어둑한 개찰구에서 미소한다. 우리는 돌아간다. 포악한 자연의 학대 속에, 그리고 무지한 중국인의 압박과 탄환 속에 동만주에 산재한 100만의 형제를 남기고, 잘 있거라 해란강아. 용정시민 제군 건재하여라. 청춘의 피를 붙이는, 그러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주검을 유혹하는 광야여, 너의 달콤한 속삭임하고도 작별하자. 조국에서 일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국경의 밤을 적시며 나그네의 설움을 시름없이 쥐어짜든 초여름비도 말쑥하게 개었다. 다음 날 새로 1시경 고향에 잠깐 들렀다. 떠날 때 만개하였던 뜰 앞에 한 폭의 월계화의 영광도 한떨기 꽃송이도 남기지 않고 무참히도 시들었다. 뜰 위에 이리저리 흩어진 꽃잎 시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총총한 용정의 여행을 회고한다.